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이번 주도 사람들의 이목을 끈 범죄의 뒷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사건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미애 전 총경님과 천종화 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매주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는 건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이런 전문가분들의 뭔가 이렇게 식견을 제가 들을 수 있어서 항상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용실 금고에 둔 100만 원이 사라졌다. 새벽에 침입한 범인 잡고 보니 공무원 남편. 소방공무원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소방공무원이더라고요. 이게 경북 상주죠. 예. 문경 상주 여기 한 미용실에 침입해서 금고에서 돈을 빼갔어요. 금고를 들고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뭐 CCTV랑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신고해가지고 봤더니 남편이고 소방공무원이었다는 거죠. 네, 검거될 때까지 남편이 자기가 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이프한테도. 이게 야간 주거 침입이잖아요, 또. 그런데 어떻게 뭐 보시나요? 야간 침입 절도는 어차피 이게 친족 상도례로 해서 처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 뭐였을지 혹시 목적이 추측을 해본다면요. 저는 이 사람이 혹시 이제 돈이 필요한 건데 얼마나 돈이 필요했으면 그 와이프가 일하는 미용실에서 돈을 훔쳐갔을까? 바람을 폈나? 아니면 뭔가 뭐 도박이나. 근데 돈도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요. 아니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네. 저는 뭔가 술이 연관돼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했었거든요. 술이요? 네. 저는 술 마시고 이제 술값이 떨어져서 아니 너무 그런가요? 남편은 그냥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금고다. 내 지갑에서 남편이 돈 빼가는데 가만 놔둬요? 말도 안 하고? 꼭 그렇게는 보지 말고 그냥. 뭘 그렇게 보지 마. 두 사람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문득 든 생각이 상습범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때까지 계속 아내가 그냥 못 본 척 그냥 하다가 너무 이제 자꾸 잦아지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범인이 누군지도 알면서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닐까요? 이게 왜냐면 아침에 출근하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신고를 했는데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남편으로 나왔는데 이 남편은 아니 뭐 집에서 마누라 지갑에서 2만 원, 3만 원 가져갈 때도 많았는데 뭐 회사에서 좀 가져갈게로 라고 생각하시진 않았을까라는 그냥 풍문입니다. 나는 근데 이건 걸릴 게 뻔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뻔하죠. 네. CCTV가 있으니까. 거기다 소방공무원이면 이 시스템을 모르지도 않을 거고요. 소방공무원은 모를 수도 있죠, 뭐. 다른 사람 물건을 껌껌한 밤중에 훔쳐간다고 했을 때 네. 잡힌다고 생각하면서 훔쳐가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든지 껌껌하기 때문에 자기를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슨 범죄는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40대 중반이신데 아니, 그러니까. 철딱서니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인도 엄청나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요? 네. 그로 신고한 인해서 거에 대해서요? 그렇죠. 부인이 지금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다는 의미가. 네, 어떤 거예요? 후회한다는 게. 이 사람 분명히 공무원이니까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받죠.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형사처벌을 안 받더라도 징계는 받죠. 공무원 공무규정에서 보면 징계 사유가 보통 하나의 징계를 품위 보통 손상, 그럴 수 그다음에 있겠네요. 무리야기 했잖아요. 이게 기사에 뜨고 막 그랬잖아. 죄명이 한 8개, 9개 붙어요. 한 개의 항목이라도 그 징계에 합당한 게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8, 9개 중에서 8개를 나중에 재판해가지고 빠져나간다 해도 한 개가 걸리면 그 징계는 유효합니다. 이게 분명히 징계 먹을 거예요. 소방 공무원이 아내를 탓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봐야죠. 이거는 안 탓하겠죠. 그 정도 공무원은 본인이 인정을 어찌됐건 해야죠. 간에 아내가 미용실 운영하면서 힘들게 번 돈을 그것도 그냥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훔쳐가는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시기를 바라고. 너무 철딱서니가 없죠. 네. 이게 지금 제가 또 화나는 지점, 여기서 또 국회의원 분들한테 또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만 이게 지금 처벌이 안 된다면서요? 처벌이 아니죠. 친족 상도례로 해서 그게 처벌이 안 뭐예요? 돼요. 그게 친족 상거래가 뭐예요? 친족 상도례.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 이제 328조에 보면은 가족 간의 범죄, 이게 민법 친족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나와 있죠.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가족들이 재산상의 범죄로서 이제 절도, 뭐 사기, 횡령, 공갈 이런 정도의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 민사는 따로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한참 전에 한번 뉴스에 언론에 많이 났던 그분 진짜 박수용 씨 사건에서도 이게 크게 자극을 했었죠. 왜냐하면 형제간이어서요. 가족 그 돈 관리를 그렇게 했다라는 논리 때문에 그것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걸로 인해서 이거 사실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작년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이제 헌법 개정이 안 됐지. 네, 그렇죠. 국회에서 빨리 법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왜 일을 안 해요? 그게 올해 12월 31일까지죠. 안 그러면 이 법 폐지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이건 현재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고쳐라 라고 입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한이 아마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모르겠죠. 저희들이 언론을 접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리를 피는 사람은 아직 언론상으로는 한번 본 적이 없는 거. 아니 근데 이거는 법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겠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또 정서상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예 친족 상도례라고 했었던 거는 우리가 굉장히 가족주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유교 사상이지 결국은. 가족주의다 보니 가족 간의 이런 범죄는 그냥 니네 가족 안에서 해결해. 그게 어떤 이 법까지 다. 아니 근데 어쨌든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 거잖아요. 집사람들은 내 돈은 내 돈.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문제거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가 예전처럼 진짜 뭐 아빠 돈, 엄마 돈 어렸을 때 왜 기억 나세요? 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도 우리 엄마 지갑에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훔쳐간 적이 있단 말이야. 가져가서 가게에 가서 뭐 사 먹고 했잖아요. 엄마는 알고 있는데 우리 엄마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뒤지게 맞을 때도 있었고. 아니 근데 그때 항상 엄마들이 야 너 이제 경찰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너 이제 혼 좀 나보자 하는데 그거 이 친족 상도례에 의해 가지고 처벌 어차피 안 받는 거네요. 안 받는 거예요. 엄마가 뻥친 거네? 뻥친 거야. 야 이거 좀 순사가 잡아간다 막 이랬는데 나 뻥친 거지 사실은. 그건 나쁜 역사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경찰 순사람 일본 생각해가지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순사가 잡아간다 이랬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도 그렇다고 가족과도 다 훔쳐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강도죄나 성괴죄 같은 건 다 처벌받아요. 그런 건 되게. 그 삼촌도 가져가면 안 돼. 삼촌 것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나 동거 친족이라는 이 개념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런 재산자의 재산 범죄 중에 일부 거기만 얘기하는 거지. 지금 가정폭력에서 부부 집에서 물건 깨면은 침물손괴죄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친족 상도례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아빠들이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깽판 부리면서 엄마가 잔뜩 모아놓은 그러니까 힘들게 모아놓은 뭉칫돈 훔쳐가고 그러면서 그냥 당연히 이거는 뭐 가장으로선 그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가져갔던 게 이런 것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젊은 분들은 결혼한 부부들 사실 각자 생활하면서 그 월급 자체를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잘 모르시나 본데 혹시 그 올해 형사생활, 수사생활 해가지고 나쁜 사람만 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사는 걸로 97%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신이나 그렇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젊은.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진짜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나빴을 때. 우리는 좋을 때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 돈을 합쳐야 돈을 모은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이냐면 월급을 받는데 이런 거지. 야 내가 저기 그 뭐 집세하고 그러니까 그 대출금 뭐 이자랑 그거는 내가 낼게. 그럼 생활비는 네가 내. 생활비 그다음에 이제 적금은 뭐 이렇게 부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뭐 공유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신에 통장에서 따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내 지갑에서 물론 현금도 안 가지고 있지만 내 지갑에 만약에 현금이 있는데 남편이 몰래 빼갔어.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용서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거 꽤 오래됐더라고요. 이 사건이요. 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배우자 외도 감시하려면 불법 감청 앱에 6,000명 몰렸다. 즉 불법 감청과 관련된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깔아주겠다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을 한 게 지금 2019년도부터예요, 보니까. 네, 꽤 오래 했어요. 19년도부터 5년간. 금액도 꽤 많이 벌었더라고요. 16억 정도를 지금 뭐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석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니까 해당 앱 이용권 가격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배우자, 내 배우자가 어디서 바람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도청이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 그런 걸로 혹은 뭐 연인 관계에서도 했던 것 같고요. 보니까. 불신 감정이 너무 많이 커지는 시대 아닌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여기서 의아했던 건 저는 이런 거에 남자들이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주된 고객층이 남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저는 여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더라고요. 네, 저는 여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외도가 많아서요? 네. 아니 뭐 그렇게 상대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게 사업만 따지고 봤을 때는 뭐 물론 불법적인 거를 배제하고요. 사업만 따지고 봤을 때는 인기를 끌만한 사업이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요새 왜 사설 탐정 뭐 이래가지고 막 네네네. 이게 쫓아가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해요. 사설 탐정 그러다가 다 빵가요. 근데 뭐 실제로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네. 어쨌든 도청 감청은 다 불법이죠. 다 불법이죠. 네. 이거를 하기가 이게 사실은 개인 현재 간. 휴대폰 옛날에는 그냥 일반 전화 감청하는 것도 압수영장도 웬만하면 내주지도 않아요. 판사가 압수영장에 꼭 있어야 되지만 100% 있어야 되는데 내주지도 않아요. 진짜 명확하게 근거 가자를 제시해가지고 판사한테 해야 진짜 몇 건에 한 건씩 주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도청은 간첩 사건이나 했었지. 그냥 일반 사건에서는 경찰들도 전혀 이거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 이제 검찰이나 청와대에서 예전에는 막 이게 불법 감청하고 막 그래서 문제가 됐다 막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네, 이게 정상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보니까 방식은 어찌됐건 악성 코드 관련된 거를 이렇게 넣어서 그거를 네. 클릭하면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깔리게 되고 그 앱이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이 사용자가 이런 불법 앱이 깔려 있다는 걸 모른 채로 계속 사용하게 되고 그 정보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어딘가로 넘어가게끔 그렇죠. 세팅이 돼 있는 거겠죠. 그쪽에다가 근데 이거를 사용해서 정보를 얻으면 정보를 얻는 사람도 돈 쓰고 마음 아프고 씁쓸하고 싸워야 되고.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얘기를 들었을 때 감청 얘기를 듣고 진짜 그 대상자가 이제 외도를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소송이나 뭐 이런 데 쓰려고 목적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체로서 자기한테 배신감 이런 게 자기 심적인 것이 그쵸. 얼마나 내려앉겠어요. 그 소송에 이혼 이용 소송에 못하죠. 쓰면은 그 이거는 또 불법이죠. 불법이라 할 그러니까. 수도 없어. 그걸 아는 증거로 순간에 인정 안 되는 거죠. 네, 아는 순간에 고소되죠. 그건 그걸로 또 역으로 또 고소되죠. 외도도 안 해야 되지만 또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 이거 보면은 이런 거 보면 슬픈 얘기 같아요. 감정이 너무. 근데 추가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건 지금 불법 감청 앱입니다만 불법 위치 추적은 이거 불법인가요? 최근에 저한테 진료로 온 환자분이 차에서 위치 추적 장치가 발견됐다고. 그거 내가 저기 뭐야 승인을 그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네. 그 전자장가나 옛날에 전자장가나 청계천 이래 나가면은 차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었어요. 네. 저희들 뭐 청테이프로 이래 가지고 마우라통에다 이래 달아놓고 그 따라가고도 그랬었었는데 그런 암흑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불법이죠. 아, 그것도 자체가 위치 불법이죠. 추적도 불법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동의가 되지 동의가 않은. 되지 않은. 동의가 되지 않은. 앱끼리 연결되는 동의가 네. 된 거지만 다 불법이죠.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 환자분이 이제 자기 차에 이제 위치 추적 장치가 붙어 있으니까 스토커가 내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불안한 것 때문에 진료를 오신 경우들을 봐서 그것도 이제 근데 불법이라는 실제로 거는 진짜 말씀을. 그렇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네. 누가 그러니까 했는지는 자동차 정비를 맡기러 갔는데 웬 기계가 붙어 있어가지고는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네, 이건 불법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 스토킹과 관련된 처벌은 앞으로도 계속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무조건. 스토킹은 하루라도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는 스토킹 이야기입니다. 네, 벽 타고 옛 연인 집 침입한 남성 스토킹 혐의로 체포. 이건 뭐 이제는 단골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광진경찰서면 우리 천종화 팀장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경찰서잖아요. 수사팀이 팀장님 팀에서 한 사건은 아닌가요? 진행 중이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건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거 시간도 오후 6시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다 보는 시간에 건물에서 옆 건물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담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침입한 뒤에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 자기도 뛰어내려 죽겠다라는 식으로 정말 뭐라 그럴까, 이런 스토킹이 사랑이 결코 아니고 정말 찌질함의 극치를 달린다는 거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착이 너무 심한 거죠. 집착. 소유욕, 집착. 저는 그거 같아요. 병이죠. 네, 병이에요. 병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 누구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수 없습니다. 네. 내가 이 정도로 나를 막 불사지를 정도로 너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인이 얼마만큼 병신 같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지금 구속영장 신청 또는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찰에서는 분명히 아마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안이면 협박도 있으니까요. 벽타고 넘어가.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스토킹이 이날만 있었겠냐고요.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영장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어. 그러면 이것도 참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면 기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각된 사유가 뭐 뻔하죠. 주거 일정하고 뭐 조주 우려 없다, 증거인멸 없다, 그거겠죠. 기각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건을 스토킹을 바라보는 판사님들의 그 시각이 변해야 되는데, 이 스토킹 사건의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일단은 도망을 안 가. 스토킹 범죄 도망가요? 오히려 쫓아가지? 그리고 이제 스토킹 행위는 이미 증거가 다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증거가 확보가 됐고 도망도 안 가. 그 다음에 얘가 죽어도 일정해. 그러면 이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판사님들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한 게요. 이런 스토킹 범죄자들은 건물을 타고 넘는다니까요. 이 정도로 지금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뭐가 무섭겠어요. 법 따위 무섭지 않죠. 아니, 나는 이거 말고도 이 여성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냥 정말 뭐랄까요, 이 대가리의 충동성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게 스토킹이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그래도 피해자가 어찌됐든 뭐 살해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다른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에도 판사가 기각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이 지금 한 2.78%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스토킹은. 네. 교제 폭력이라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제 폭력하고 스토킹이 많이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2.8에서 9% 정도밖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스토킹은 이제 전화 계속하고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배회하고 이 정도라 그러면은 뭐 구속영장이 안 나온다 그래도 뭐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벽을 타고 집을 침입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나 안 만나주면 내가 죽겠다고 또 협박하고, 이거는 너무 위험한데요. 너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는 나왔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전문가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딱 각이 딱 그거잖아. 그러니까 접근만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을 이래 보면 얼마 전에 충격받았던 동탄 사건이 이막으로 등장해서 언론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반대편 3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일로 타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 사람 창문이 마침 4층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도 신고가 좀 제법 있었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판사님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기에 이제 맞지 않아서 기각은 됐는데, 단지 이제 보호 차원에서 전자발찌는 당연히 이제 그거는 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 정도로.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자발찌 전혀 무서워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방으로서는 예방은 최고죠. 네. 왜냐하면 1km 반경 접근하는 이내에 순간 오는 순간 그냥 막 다 모든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피해 입으신 여성분께서 좀 안전을 좀 보장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결국에는 계속 기각될 것 같아서 구속영장이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 교제 폭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피해자들도 이 대응을 지금은 이제 시대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툼은 사람이 둘이 뭐 교제를 하다 보면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있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일단 폭력이 한번 수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폭력 중에서도 흉기가 꺼내든다. 네. 나 자기가 고통 사람이 내가 죽겠다, 막 스스로 자살하겠다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물론 유해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는 진짜 이거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고 진짜 경찰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혼자 죽어 사신다고 하면 가족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무조건 이 피해자들은 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대처하는 것을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의 흐름상 폭력에서 교제를 하면서 폭력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그 피해자분은 반드시 냉정하게 한번은 그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생각해보니까 헤어져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건 뭐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스토킹 범죄가 뭐 구속영장 바로 뭐 기각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괜찮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해자들도 분명히 이 감정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사건인 게 경찰이 개입이 되고 했을 때는 나는 가해자분한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인생이 상당히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감정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다치고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그렇게 감정에 막 개변데 시간을 좀 분명히 둬야 되거든요. 정책상으로 또 만들어진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관계성 범죄는 시간을 좀 떨쳐놓으면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에서 시작한 건데 다른 쪽으로 돌려보면 그 피해자가 자기 친동생이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친동생이 사귀는 남자가 그런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되죠. 그러니까 가해자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내 인생이 소중하다라는 것도 이거 맞습니다. 분명히 단속이 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성폭력 관련된 개념이 일반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단속이 되고 처벌이 받으면은 회사도 아마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범죄경력죄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뽑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뽑는 건 국회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적으로. 거기에서도 일반 회사에는 성폭력을 빼오라고 얘기하면 그거만 찍어가서 이렇게 빼오는 거죠. 나중에 스토킹도 그런 시대의 흐름이 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도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면 고등학생은 대학을 가면서 대학 때 제재를 둔다는 게 이제 이번 교육부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이제 학교 폭력에 개입을 안 되려고 이제 이렇게 방향. 이 법도 너무 지금 이렇게 모든 생활에 이제 엄청나게 이게 가까운 유사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또 근데 사실은 이게 스토킹이 뭐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었고 사실은 예전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그 정말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게 한 뭐 20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스토킹, 그러니까 교제 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서로 좋게 헤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는 결코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끊어내는 수밖에 방법은 없거든요. 그거를 뭔가 여지를 계속 남기게 되면 상대방은 계속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그 액셀러레이션 된다고 그러죠.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의 어떤 영역에 있다. 그때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어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용서를 많이 구합니다. 그러면 그러죠, 피해자가 또 그걸 용서를 해요. 그게 폭하고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이게 끝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이 흐름이.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하고 유사해요. 네, 유사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딸한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잘 헤어질 줄 아는 남자를 만나라. 잘 헤어질 줄 아는 남자를 만나라. 엄마가 딸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잘 헤어질 줄 아는 남자를 만나면은 그 남자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나?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거죠. 돌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얘는 참 헤어질 때도 깔끔하고 좋았네. 잘 헤어질 줄 아는 남자를 만나라는 거는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남자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그 정신적인 분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생각이 조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아닙니다. 헤어지고 나니까 다시 보고 싶어지고 그러고 나면 정말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 얘기 자 넘어가시죠. 네. 요즘 자꾸 이렇게 전속 사례가 많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친 장례식장서 체포된 아들 부검 결과 살해 혐의.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는 아버지를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가 돼버린 거죠. 사망이 하게 되면은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사체 검안서나 아니면 뭐 사망 신고서가 2개가 있어야 장례를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신고가 되면 기초적으로 담당 형사들이 나가서 기본적인 것을 정리를 하고 부검을 해야 된다 판단이 되면 부검을 하고 얼른 3일장을 치르게 우리나라는 아주 그래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3일장을 치를 때 부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뭐 구체적인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이 아버지는 이제 90대로 치매를 앓고 계셨고, 지금 가해자로 지금 지목된 아들은 50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기사 말미에는 어머니도 용의선상에 있는 것처럼 언급이 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엄마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신족 사례로 넘어가는 경우들을 지금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박사님 전문가인데 치매 어르신들을 이거 하면 뭐 번아웃이라 그러나요? 이게 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사실은 이거를 저도 오히려 보고 댓글을 한번 봤는데요. 언론 댓글을 봤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만 90% 이상, 95%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의 그 심정이 토론이 돼 있더라고요. 시대의 흐름이 이래 보니까 댓글에 전부 치매 할머니를 모셔봐라. 너무 힘들다는 걸 공감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회에다가 자꾸 통치권자나 정치권자한테 사회에다 우리가 이게 힘드니까 이런 걸 빨리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복지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달라라는 그 외침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댓글에 90% 이상이 그걸로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근데 저는 이거는 핑계를 대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찌됐건 간에 치매를 앓고 있으면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의해서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안 돼요. 그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등급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전액 지원이 될 때는 기초수급 대상자일 경우에만 전액 지급이 되고 수정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지원이 됩니다. 상당 부분 지원이 됩니다. 한 3급 정도 나오면 3급 4급이 거의 비슷한데 3, 4급 정도 나오면은 한 70만 원? 70만 원 정도를 내가 내고 나머지 100 얼마를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거고 1, 2등급은 한 뭐 4, 50만 원?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봐서 저도 아는데 저는 상당 부분이라는 게 거의 전액에 가까운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군요. 기초수급 대상자만 다 전액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에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시설로 맡기는 게 이 아들이나 자녀된 마음에서 죄책감이 들어서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은 그냥 본인의 사회적인 역할 자체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중단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이 특히나 지금 완전 초고령 사회로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을 앞으로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너무 심각해요. 우리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도 이게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됐었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80대 88인가 그랬고 할머니가 87세인가 85세인가. 근데 할머니가 그 파킨슨병하고 이제 네. 그거를 앓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때리는 행위가 할머니 말씀은 어눌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은 저 인간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 인간이 어눌하게 말씀하시지만 나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때렸다.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치매도 때렸다. 있으시니까 일단 정확할지 아닐지 모르겠네요. 모르지만 근데 할아버지는 내가 때린 거는 맞다. 꼬집었대요. 꼬집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사실 그 정도 되면 요양원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자식이 3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다 뭐 방법을 모른다. 뭐 나는 여건이 안 되니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분들 이 할머니를 그 노인 전문 기관에 모시고 병원에다 입원을 시켰다가 자식들이 아무도 이걸 해결을 안 하려고 해서 다시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APO가 학대 예방 담당 경찰관이 이제 이 집을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례회를 한번 했었던 게 우리 경찰하고 그다음에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 담당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가정을 계속 하루에 2번씩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쵸. 무슨 일이 없나. 그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또 가니까 그쵸. 요양보호사도 이제 무슨 일이 없는지 보고 그렇게 관리를 했지만 이게 뭐 한 가정만 이랬겠냐고. 이런 가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이 아들이 치매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배경에는 뭐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병에다 똥칠을 하고 뭐 문제 행동을 하니까 통제가 안 돼서 그거를 계속 폭행을 하다 보니까 사망하셨을 수도 있고. 네. 목뼈 골절 등 폭행에 의한 상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영역은 이제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가 이제 중증 완전 너무 심한 말기 치매이고 뭐 가족도 아예 못 알아보시고 계속 문제 행동만 반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 이게 지금 사실은 뭐랑 맞닿아 있냐면은 지금 갑자기 화두가 좀 이렇게 넓어지긴 합니다만 안락사 문제랑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채로 가족들에게 전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걸 예측 못하시고 치매에 걸리셨을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만약에 인지가 됐다라고 하면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중증 치매 환자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나 행동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 스스로가 굉장히 자괴감이 생기고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그 가해자의 엄마, 아들의 엄마. 근데 이 아들의 엄마도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명이 살해는 아닐까 하고 폭행치사? 폭행치사의 개념이 폭행치사겠죠. 뭐. 상해치사나 상해 흔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시신에서 목뼈에 골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졸림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목뼈는 약간 사건이라고 나올 것이고 사건이 나오죠. 이게 아마 너무 이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뭐 밀거나 뭔가를 했었을 것 같아요. 폭행치사, 상해치사나 뭐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여튼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사건이고 아까 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어떤 범죄에 있어서는
대중의 시각도 좀 다양하게 지금 나뉘어져 있다는 게 좀 씁쓸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보장체가 조금 더 발달이 돼야 되고 발달이 돼야 되고 뭔가 이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복지를 조금 더 좀 확대시키고 좀 단단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시선도 생각도 변해가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 50대 이상 이 사람들이 뭐 부모를 거기다 모시면 재미 뭐 이런 논리에 대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상식상 지금까지는 맞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그 국가 차원에서 딱 이렇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가 그분한테는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의 50대의 그 자제분들 자기도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 생활을 해서 이에 필요한 세금도 내면은 이렇게 거기에 가서 생활하는 것을 너무 내가 부모를 버린다 뭐 이런 생각에 대한 논리도 이제 조금씩 변해가서 했으면 하는. 근데 부모를 버린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당사자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런 양로원이나 뭐 그런 데 가서 복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봤을 때 뭐 잠잘라고 뭐 나쁜 걸 먹이고 수면제를 먹여서 뭐 빨리 사람들이 사망하고 나오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라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열악하다. 생각에 이제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정책이 잘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케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네. 이게 저희는 사실 이제 저는 시어머니를 모셨단 말이에요. 저희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근데 완전히 이제 대소변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하시고 식사를 하실 수 없고 식사를 해다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실 수밖에 없는데 돼요, 그 모시는 그 과정이 거의 한 1년, 2년 정도가 걸렸어요. 자, 이거 한번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만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느냐는 너무 좀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나의 말년은 어떻게 맞이하고 싶다.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한 요양원 간다예요. 언제쯤 생각하시나요?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저는 80대 중반 정도로 보는데 80대나 80 초반이나 중반 정도. 왜냐하면 요양원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수적으로 움직일 때 가야 그곳에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미 정신이 없는 상태에 내가 뭐 수족을 제대로 못 쓰고 뭐 대소변을 못 가리고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면에서는 거기서도 내가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딱 한 80대 초반이나 80 중반 되면 상당히 일찍 생각하시네요. 제가 왜냐면 왜 그거를 일찍 생각했냐면은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나 우리 친정 부모님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우리 이제 남동생이 같이 모시고 살긴 하지만 이분들도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 80대 중반이고 80대 초반이고 하다 보니 계속 병원 다니고 아프고 하다 그럼 그거는 다 누구 몫이냐면 자식들 몫인 거죠. 자식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멀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성장도 생각해 보셨나요? 말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한다? 어느 선에 지나서 저는 뭐 자식이 하나니까 어느 선에 지나서 나는 거기를 간다는 건 나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가끔요. 저희는 시골 가보면 시골에 90수 100수 되시는 분들이 그쵸? 너무 건강해요. 혼자서 사세요. 저런 분들이 이 서울 이 도심권에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그런 뭐 물론 지방에 간다라도 치매가 안 걸린다는 논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생각폭이 그것이 아무래도 이 도시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전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명확하게 지금 우리 정님처럼 앞에 내가 몇 살 때 간다. 나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선에 지나면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집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케어한다. 정상이면은. 근데 내 혼자가 남았으면은 자식을 위해 나는 간다라는 이 논리는 맞아요. 저도 큰 틀에서. 저도 형사님하고 조금 비슷한 게 저는 그냥 사회의 어떤 보장 제도를 말씀하셨지만
그냥 저는 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만으로 유지를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음식은 누군가가 계속 갖다 주고 그거를 먹고는 어디다 놔두면 치워주고 이런 식으로 뭐 목욕 같은 거는 중간중간 좀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혼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전적인 돌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우리 세대는 지금 변화가고 있네요. 그렇죠. 많이 변해가네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60대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된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래 나도 내 생활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우리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거에 자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나를 케어해 줄 거라는 생각은 일도 하지 않는다. 일도 하지 않아. 왜? 내가 왜 그들에게 그런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혹시 평생을 그런 사람을 케어하고 나쁜 거를 보고 내가 자꾸 봐오면서 내 생각도 이렇게 변해가. 그렇죠. 맞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거 여청 쪽 업무를 많이 하면서 내 스스로 거의 20년을 했잖아요. 이쪽 업무 하다 보니 내 스스로도 그렇게 자꾸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 여튼 방금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계속 직면할 상황이라 그냥 조금 사회적인 이야기로 좀 샜지만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리통 깨지기 전에 조심해.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경고문 붙인 50대 벌금형. 이게 올라가가지고 막 횡패를 부렸다는 게 아니라 경고문만 붙였는데 벌금형이 나온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21년도 11월에 있었고 23년도 6월에서 12월에 있었고 두 차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21년도 11월은 아파트 같은 라인 전 세대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이런 위협적인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거고 2023년도는 위층에다가 붙인 거고 현관문에다 붙인 거고 그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협박적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칼부림 하고 싶어 이거잖아요. 난 대놓고.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해. 본인은 이게 협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네요. 이거는 인식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인 거죠. 그렇죠. 지금의 시대에는 이런 게 다 협박이죠. 머리통 깨지기 전에 조심해. 그리고 뭐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아. 소음 분쟁으로 인해 소음과 폭력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피차 종일 집에 있는데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 좀 하자. 네, 그러니까 머리통 깨지기 전에 다 협박이죠. 머리통 깨지기 전에 조심 좀 하자. 그러면 2021년 11월에 피해자는 누구죠? 2021년에는 전 라인이겠죠. 그 아파트 라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아파트 라인에 붙였지만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21년도 11월 거는 무죄였고 그 23년도 거만 유죄로 해서 이게 70만 원이 나왔던 거지 벌금이. 그런데 2심에서 21년도 11월에 붙인 경고문도 유죄라고 그거를 누가 봐도 그 윗집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많은 민원인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그 층간소음은 위에서 나는 거니까 모두가 봐도 이거는 위층에서 한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2심에서는 유죄가 된다 해서 80만 원으로 벌금입니다.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칼부림에 준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협박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아까도 다뤘지만 뭐 스토킹이라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 범죄에 대해 재발을 막기 위한 범죄 판사도 조금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부분을 내가 일부러 툭 던진 이유는 어쨌든 전문가니까 그럼 이거 왜 틀려졌는데? 라는 게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판사도 이제 시대의 흐름상 뭔가를 방향을 조금 그래서 판결문에 이런 그래서 판결문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같은 라인 중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판결을 내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의 불신, 불만, 공포 분위기에 대한 논리도 너는 그것도 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네. 아무리 내가 층간소음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본인의 뭐 고충을 토로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토킹이에요. 그렇죠. 네. 네, 반복해서. 근데 요즘에 그 넷플 땡땡에서 나온 영화 84제곱미터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이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영화거든요. 난 그거 보면서 정말 계속 짜증이 나. 피해자 주인공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자인데 짜증이 나는 거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니까요. 막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가니까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짜증 나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막 쫄리면서 보는 거지. 마음이 쫄리면서. 아무튼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게 이게 결국은 층간소음이 영끌한 그 청년 세대이거든요. 이 사람이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84제곱미터를 샀는데 사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층간소음의 피해자를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당사자는 네, 당사자로. 있죠. 그럼요, 있죠. 하지만 저도 층간소음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9층에 살았고 우리 10층에서 사는 분들이 부부하고 어르신하고 이제 그 아들하고 살았는데 진짜 막 싸움이 나기 시작하면 뭔가를 두르륵 굴리고 집어 던지고 하는 게 소리가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런데 제가 낮에 당직하고 낮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아들이 또 음악 틀어놓고 친구들 와가지고 막 들고 뛰고 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 근데 이게 가가지고 따지고 하는 것도요. 저는 좀 보통 심장은 아닌 것 같아요.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쵸. 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알잖아. 얼굴을 알잖아요. 쉽지 않아서 저는 그걸 참았거든요. 욕을 하면서도 참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아파트를 갔더니 우리 애들이 조금만 뛰어도 또 난리를 치는. 막 밑에서 올라오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캐나다 토론토로 연수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토론토가 되게 춥잖아요. 여름엔 되게 따뜻하다가 겨울이 되면 확 추워지는데 같은 집을 제가 렌트를 해가지고는 이제 1층에 제가 구석진 방에 저 혼자서 이제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저 혼자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맨 처음에야 뭐 설레이고 좋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배우는 것도 배우고 날도 좋고 막 놀러도 좀 다니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날이 우중충해지면서 날씨도 추워지고 저 혼자 오래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층간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위에서 막 물을 쓰는 게 막 새벽 2, 3시에도 그런 거 같고 걸어다니는 것도 다 들리고 그래서 귀마개를 막 하고 자는데도 깨는 거예요. 귀마개가 스트레스겠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위에다가 뭐 쪽지 같은 거 붙여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조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전혀 뭐 개선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느낀 건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우울증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 때문에 이 소음에 대한 게 예민해지면서 윗집에만 제가 막 꽂혀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제 옆방에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불편하대요. 나는 왜 한 번도 없었지? 아니 불편해도 그냥 참는 거죠. 그냥 보통은 참고 넘어가고 그냥 좀 시끄러운데 어떻게 좀 조용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지나가는 그쵸?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막 그냥 계속 올라가서 쪽지 붙이고 벨 누르고 이러는 경우들은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죠. 요즘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막 부부싸움 엄청 심하게 하면서 막 깨지는 소리 나고 막 비명 지르고 막 난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휴 저 사람들 또 저러네 하면서 넘어가요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서적인 것과 이 층간 소음이라는 게 일정 부분은 그 연결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난 집에를 잘 안 들어가서 그랬나? 한 번도 못 겪어봤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너무 거죠. 늦게 들어가잖아. 아닌데. 그리고 집은 맨날 들어가기 치던데. 웬만큼 싸우는 거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신경 안 썼나 보다. 뭐나 피곤하시니까 들어가시자마자 뻗으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싸움이야 뭐 앞에서도 충분히 봤으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는 약간 뉴스 같은 느낌인데요. 80년대생 조폭 진성파 검거, 고교 일진 등 모아 범죄 행위. 야 아직도 조폭이 있군요. 형사들 고생 많이 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광역수사단에서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형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는 이거 구중하기가 상당히 진짜 어렵습니다. 이 범죄를 입증해서 구속하기가 쉽지 않은 단체 건가요? 등의 구성 활동. 이게 단체를 또 적용한다는 단체를 게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이 범단을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은 구속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잘못한 거를 이렇게 입건하거나 이런 거는 그래도 가능한데 이게 여러 명이 단체로 뭔가를 했다는 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군요. 그러니까 범단으로 엮이면 형량도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구중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네요. 그리고 39명이나 이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검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출처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거 약간 단합대회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이 사진 어떻게 엄청 무섭네요. 어떻게 이걸 확인했을까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자기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80~90%는 형사가 여기서 단복 들어가서 사진을 멀리서 찍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누군가 하나 저기 정보원이 있어가지고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일을 할 때 보면은 뭐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조폭이라는 애들이 강남에서 이제 호텔에서 뭐 칠순잔치 이런 거 하면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 형사들 분명히 무조건 갑니다. 저희들도 가가지고 화환이 80개 왔다, 어디 이름이 어디에서 왔다, 뭐 이런 걸 일이 하는데. 사실은 이 차량도 이거 다 하고 이 구중하려면은 제 생각에 뭐 대충 읽어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려서 구중한 것 같은데.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화환 관련된 증거 사진도 다 모아놓은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쭉 모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단체로 뭔가 이렇게 범죄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 걸. 핵심은 행동 강령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결합돼서 연속성이 나와. 이게 두 개가 돼야만 단체를 조직할 수, 범단을 할 수. 수계가 누군지, 그 또 간부가 누군지, 행동 대원이 누군지 계보도가 쫙 나오는 거죠. 나오고 이 사람들을 조직하기 위한 행동 강령이 행동 강령이 나와야 그런 것까지 보통 한 10개 이상씩 찾아내야지. 그리고 대신 어떤 또 범행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 범행은 분명히 한 개 나와 있고. 이것이 뭉쳐지지 않으면은 단체 조직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조직도를 파악하려면 누구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정말 내부 정보가 아니면은 검거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내부 정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고 내부 정보만 가지고 되나요? 이게 또 쫓아다니는 거지.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행동 강령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네요. 조직 내 기강을 잡기 위해서 하부 조직원의 폭행을 일삼고 조직 선배의 명령은 무조건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빠따를 맞는다. 배신적 행위는 무조건 응징한다. 전쟁에 대비해 칼이나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휴대하며 비상대기한다. 여기 칼이나 쇠파이프가 나오지 총은 사제총은 안 나오잖아. 아까 얘기했듯이요. 그렇죠? 총안 나오고. 그렇네요. 그리고 근데 여기 모일총 하나 있습니다. 걸 보니까 모형 소총도 있고 모형 도검도 있고 모형. 약간 험악하네요. 사시미 칼? 근데 다만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뭐 조폭이라는 게 뭐 암암리에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그냥 추측은 했습니다만 지금 저는 이 기사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건 고등학생 일진들을 모아가지고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일진, 그 다음에 뭐 권투, 유도, 투기 종목 선수 출신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게 고등학교도 일진이 한동안 일진들을 어쨌든 우리가 검거하고 해체하기 위해서 학폭.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찰 그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2005년도부터 2010년도가 거의 그 피크였을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10월부터 지난해 2024년 12월까지 어떻게 보면은 세를 불리기 위해 가지고 고등학교 일진들을 대거 모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조직 가입을 권유했다라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사실 그런 거 그래도 암암리에 있었거든요. 가출 청소년이나 뭔가 이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조폭 관련된 영화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도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이 뭐라 그럴까요? 환상? 예, 조폭에 대한 로망, 환상, 네, 네, 남자들 사이에 의리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은 조폭 영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폭이라는 개념이 활동 영역이 변해간 거죠. 네. 옛날에는 폭행 협박을 위주로 갔는데 지금은 그 단체를 살짝 유지해서 도박 사이트, 그죠? 성범 네, 이런 네. 사이트로 방향을 틀어가면서 길거리에서 난투극기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네. 옛날에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서진 룸사랑 사건 이때까지 네. 이후에 그 다음에 범죄와의 전쟁이 한 번에 싹 각자의 쓸었고 영역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때 한 번 싹 쓸었고 그래도 지금까지 현재 경찰관들과 검찰청에서 따로 분리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좀 뭐 우리나라도 서울구청에 관련한 것도 현재 한 500개 이상 그 조직판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 명수도 한 5천 명 정도 이상. 근데 사실은 검찰은 또 틀려요. 다른 나름 조직이 또 있는데 웃기는 얘기 하나 하면 파가 다 지들이 만든 게 아닌 것도 많아요.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도 있어요. 경찰들이. 본인들은 본인의 파가 이름이 그게 아닌데. 왜냐하면 개보도를 하고 정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이름을 뭐 하나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것도. 근데 여기 진성파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조직이니까. 원래 있었던 조직이죠. 이게 80년대 90년대 원래 있었던 조직이었다가 이제 깨졌다가 아까 말씀대로 18년도에 이제 중간 행동대장쯤 되는 애가 이제 다시 이제 80년대생이라는 80년대생들이 이제 다시 대거. 네. 80년대생들이면 거의 제 또래들인데요, 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 39명 정도가 검거가 되면 이 진성파는 와해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39명이 여기서 9명 정도 구속시키고 뭐 오리지널 핵심들 다 구속시키고 하면은 일정 기간 일단은 뭐 활동 영역이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왜? 또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면 재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와해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뭉쳐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조직 조폭끼리 이래 뭉쳐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와해됐다고 보는데 뭐 얘네들 그래도 서남권에서 항상 생활하는 애들이니까 신림동 뭐 대림동 이쪽에서 생활하는 애들이니까 잔당들이 있으니까 아마 뭐 소소하게 뭔가는 일은 벌이겠지만 당분간은 조폭처럼 파를 막 형성해가지고 단체로 뭔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청소년들이 이런데 좀 유혹을 안 빠지려면 그래도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그래도 약간 이런 뭐랄까요, 막 덩치에 막 문신 있고 막 우리끼리 막 이렇게 막 캠핑도 가고 우리가 남미가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은 막 와 뭔가 남자들만의 뭐 이런 거 같다라는 거에 또 혹하는 청소년들이 또 있을까 봐요. 거기다가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2000년 그 전까지는 조금 사실은 의리 뭐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됐지만은 2000년대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조폭이라든 이라고 자기가 해도 두목이나 부두목이 된다 해도 돈이 없으면 애들이 안 옵니다. 내려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트를 먹여 살리고 그쵸. 생활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금전적인 논리가 적용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왜 해도 위애들이 다 먹어요. 진짜 맨날 뺑이만 쳐요. 그다음에 또 그냥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문신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옛날 우리 뭐 저도 못 겪어봤던 시대죠. 뭐 신상섭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건 문신도 없었고 되게 어디 그 공부하다 보니까 70년 야쿠자 애들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국에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제 문신이 조폭애들이 문신이 파트라 그러는데 지금 문신 파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겠습니까? 문신이 온몸에 다 하나요? 뭐 온몸에 다 할 수도 있어요. 이쁜 꽃 그리고 다니는 애들은 없어요. 꼭 사자발톱 뭐 이런 거 호랑이, 남한테 혹시 착하게 살자 뭐 그렇죠. 착하게 살자. 착하게 뭐 살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것도 얼마 전에 뭐 MG 조폭인가 거기에서 아마 이 형사가 단서를 얻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MG 조폭 애들 한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얘네들 단서를 확보하고 하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범단으로 만들었다는 건 진짜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고 얘네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항상 말이 끝에 뭐가 나옵니까? 형님, 네네네. 당할까? 딱 안녕하십니까? 먹었습니까? 90도 인사. 그다음에 뭐 검정 양복. 그쵸. 뭐 이건 통일된 우리나라의 그거더라고요. 여튼 그래도 이렇게 그 조직폭력배들을 잡아내는데 힘을 쏟으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박수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검경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 옛날 형사들이나 이런 건 사실 밑바닥보다 첩보부터 시작하고 지금 쌓아 올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형사들이 제일 단점이 떡을 못 줘요. 떡을 못 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좋은 얘기를 걔한테 도움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묶어서 검찰청으로 여기까지 더 안 돼 송치를 하잖아요. 그럼 검사는 떡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너 단체, 너 범단으로 해서 7년 내가 구형할 거야. 이거 얘기하면 2년을 해가지고 잘되면 가석방으로 나갈 수, 이제 집행유예를 빠질 수 있어. 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줄줄줄 나오죠. 이렇게 만들죠. 그런 암흑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지금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번에 여러 가지 좀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좀 변화되는 게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 기대해보면서 청소년분들 요즘은 옛날 그런 조폭이 아닙니다. 찌질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못 벌 수 있으니까 괜히 눈독 들이지 의리도 않으셨으면 없습니다. 좋겠습니다. 무조건 못 봅니다. 네, 무조건 못 봅니다. 오늘은 뭐 다룬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한 사건에 대한 분석 또 거기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보면서 좀 풍성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총경님이나 형사님 함께 정신과 의사도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길 바라면서 이번 주 사건 의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